자, 지난 시간에 우리 생태계 살짝 얘기하다 끝났어요. 생태계의 구성. 기억나? 아, 생각 같아서 이거 불 꺼주고 이거 잘 보이고 싶은데, 이게, 여기만 껐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끄는 기능이 없네, 여기는. 다른 하면 보통 여기 두 개만 끄는 기능이 있거든? 여기가 없어. 그럼 여기가 되게 잘 보이거든. 친구 오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복수 좀 하자. 자, 260쪽이에요. 너 혹시 동영상 보내준 거 봤니? 너, 야, 내가 링크 다 보내주지 않았어? 응? 오늘 보려고? 어, 혹시 내가 다음 주까지는 우리 완자랑 1등급 만들기 문제 풀어서 같이 좀 풀어보자 그랬죠? 사실 지금 진도 나가는 건 중간고사 범위는 아닐 것 같고 기말고사 범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문제를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시험 대비 프린트를 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너네 시험 중간고사 언제부터? 너네 학교가 어디였더라? 9월 22일. 9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는 시험 대비 프린트가 내가 나갈 거야, 다음 주에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까지 문제를 풀어오라 그랬던 거. 일단 기초 문제 나갈 거고요. 기초 문제가 하나 이렇게 묶어줄 거야, 책처럼. 응? 그거를 가능한 빨리 끝내고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학교 출판사 있지? 그 문제 맞춰서 줄 거예요. 교사용 자료를 내줄 테니까 그거 같이 풀어가면서 시험 대비합시다. 요번에 유전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좀 많이 풀어보고 모르는 거 많이 나한테 질문하고 나를 못 살게 되도록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내신 문제 풀 수 있다고 수능 문제 푸는 것도 다른 문제야. 자, 계속 얘기할게. 생태계에서 처음에 중요한 말이 개체군하고 군집 비교하는 거라 그랬어. 뭐하고 뭐 비교? 개체군하고 군집을 구분해 주는 거. 개체군은 같은 종들의 집합이야. 개체군은 같은 종의 집합. 그러니까 한 종만 있어야 돼. 근데 군집은 생태계 하나 속에 개떼, 소떼, 말떼, 닭떼 여러 종들의 집합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개체군은 뭐라고? 개체군은 같은 종의 집합.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군집은 여러 종이 있는 거고요. 개체는 뭐 간단하죠. 저 혼자만 있으면 개체야. 개체군, 군집. 시험 문제에서 요거랑 요거 단어를 살짝 바꿔놓고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항상 개체군과 군집 나왔을 때는 이 단어가 옳은지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생태계는 초딩 때부터 배운 거고. 자, 이 생태계에는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눴는데 생물적 요인은 우리 옛날부터 초딩 때부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기억나니? 초딩 때부터 했던 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여기서 생산자는 이제는 생물에서 독립영양생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표현을 쓴다고? 독립영양생물. 왜? 개체 혼자서 동떨어져 있어도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는 종속영양생물, 즉 어딘가 속해서만 살아갈 수 있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먹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종속돼서 산다? 종속영양생물이다. 우리 생산자는 보통 중학교, 초등학교 때 녹색 식물로 배웠습니다. 모든 식물은 안 돼요. 왜냐면 기생식물도 존재를 해. 광합성 안 하고 남의 채관에다 뿌리박고 영양분 쪽쪽 빨아먹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겨우살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생산자는 녹색 식물과 조류. 이 조류는 새 아니라 그랬다. 이건 녹조, 홍조하는 그 조류예요. 이건 새가 아니야. 소비자는 나머지 전부 다 뭐 동물 종류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고 분해자는 얘도 종속영양분이야. 유기물을 만드는 애가 아니에요. 얘도. 오케이? 얘도 얘가 만든 거 분해하는 그걸 먹고서 사는 애예요.
강합성 못해요. 그래서 세균, 균류, 버섯과 곰팡이는 통칭 균류라고 얘기를 하지. 비생물적 요소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권역,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이런 거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통틀어 비생물적 요소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미 옛날에 배웠던 거를 복습했을 뿐이고 솔직히 얘기해 집에 있다가 아차 하고 왔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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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목소리가 아이고 맞다 이런 느낌이었어. 여기 시간이 2시 반이라 애매해요. 생각 같아서는 나도 한 2시 정도로 땡겨서 아예 딱 시간 잘라서 하고 싶은데 누가 앞에 수업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안 맞아갖고 2시 반으로 맞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쩔 수 없지 뭐. 최소한 요번 겨울방학 때까지는 이렇게 쭉 가야지. 겨울방학 시작될 때쯤 한번 조정이 될 거니까 뭐 그때나 조정해야지. 지금은 조정하기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있었어. 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 생물적 요소과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면 작용이라고 했어요. 거꾸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면 반작용. 오케이? 이때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 받는다. 뭐 먹고 먹힌다. 상호작용. 환경끼리도 얘네들끼리도 상호작용해요. 응? 얘네들끼리도 상호작용하고 얘네들끼리도 상호작용하는데 이렇게 상호작용하면 종간상호작용. 토끼끼리 싸우면 종내 상호작용입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수능 내신에 아주 골고루 잘 나와. 요 그림 하나. 요거는 무조건 내신 시험에 나온다고 해요. 거의 100%로 나온다. 특히 뭐뭐?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 얘기는 무조건 나와. 어려운 건 아니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살짝 했는데 작용 얘기부터 즉 환경 때문에 생물이 영향받은 내용 작용이 여기서 양엽과 음엽 나왔는데 이거 양지식물 음지식물하고 다르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양지식물 음지식물이고 얘는 양엽 음엽이야. 양지식물 음지식물은 아예 종류가 다른 애들이야. 그런데 양엽 음엽은 하나의 개체 안에서 햇빛 잘 받으면 양엽, 햇빛 못 받으면 음엽이 된단 말이지. 하나의 개체 안에서. 여기서 생투 선택자 다 이거 내년에 배워요. 내년에 이거 배워요. 세포조직 기반 개체 있지? 그거 디테일하게 내년 생투에서 다시 배워.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이렇게 잘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생투로 올라가 버렸네. 외울 거 엄청 많아집니다. 거기다 이제 방아통하고 호흡 나오면 이것은 생물인가 화학인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나는 생물을 선택하는데 화학 공부만 하고 있어요. 생물 시간에 pH 물어보고요. 반응식 쓰고요. 촉매 따지고 있고 그래요. 거짓말 같지만 생투에서는 그럽니다. 기회가 되면 생투 책 한번 넘겨보세요. 눈이 돌아갈 거야. 2학기 가면은 뭐 ATGC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헷갈릴 거예요. 다시 한번 표피는 광합성 안 해요. 일반적으로 표피 이름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맨 바깥 껍데기거든요. 한 겹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식물을 표피는 거의 투명해. 광합성을 못해. 즉 연목체가 없다는 소리지. 그런데 울타리 조직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으면서 연목체가 이 안에 점점점 까만 점이 연목체예요. 가장 연목체가 많이 있어. 세포가 빽빽하게 있어서 울타리 조직이라 그러고 강합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야. 표면 조직은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통할 수 있는 어설픈 조직이면서 광합성도 같이 하는 지역. 근데 세포가 어설프게 있어서
울타리 조직보다는 광합성을 좀 적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 이거 공변세포거든요. 공변세포는 분명히 표피 조직이 변한 거야. 표피 조직에 있는 세포 두 개가 변했는데 얘는 광합성합니다. 그래서 광합성하는 건 이 세 개가 광합성을 했어요. 그런데 햇빛을 잘 못 받고 큰 놈은 같은 종이라도 이렇게 잎이 얇아. 햇빛이 세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 안에서 식물이 영향이 받아서 양엽과 음엽이 바뀐 것. 즉 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햇빛이 세기 때문에 광합성 양이 결정났으니까 이것도 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빛의 산원색 얘기한 거 기억나니? 응? 수심 20m까지는 빨강, 파랑, 초록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이나 20m까지는 똑같은 빛이라고 보면 돼. 우리 육지에 초록색, 녹색 식물들 있지? 그래서 바닥을 20m까지는 똑같이 녹색 애들이 주로 살아. 즉 빛의 종류가 육지나 물속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20m를 넘게 들어가면 빨간색 빛이 못 들어가.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적은 애예요. 그래서 깊숙이 못 들어가고 다 산란돼서 없어져. 20m 정도까지 들어가는. 오케이? 그러면 청록색이 돼요. 빨강이 없어지면 청록이 돼요. 우리 빛의 사원들 학설 보면 지난 시간에 직접 찾아보면서 했었지? 청록이 돼요. 그래서 색깔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청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별조류 애들이 번성을 합니다. 30m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푸른색만 남아요. 뭐가 없어지고? 초록색이 빠집니다. 빨강, 초록 합치면 노랑이 되거든? 그래서 저기서 노랑이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랬는데 빨강, 초록. 이제 그 빨강이 제껴지고 초록이 제껴져서 그런 거야. 그럼 남은 게 푸르딩딩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40m 이상. 혹시 여기, 이 40m는 스킨스쿠버를 해도 들어가기 힘들지. 저거는 별도의 훈련을 별도로 받지 않으면 40m 이상은 잠수를 못하게 하니까. 혹시 스쿠버 해본 사람? 어디 해외여행 가서 스쿠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대부분 10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20m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것보다 심하게 들어가면 잠수병이라는 게 올 수 있거든. 근데 저 40m는 훈련된 사람도 들락날락거리다 한 죽어요. 실제로 세월호 때 평생 심해 잠수하신 분이 하루에 40m 깊이 2번 들어갔다가 잠수병으로 죽어요. 그 특수부대 군인이. 근데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한 번 더 들어가겠다 이랬다 그 사고가 난 건데 40m는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바닷속을 찍으면 세상이 푸르딩딩한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40m에서 200m 정도까지는 푸른 계열 빛밖에 없어요. 세상이 푸딩딩하게 보입니다. 200m가 넘으면 그냥 암흑입니다. 빛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푸딩딩한 빛은 빨간색 애들이 잘 받아들여요. 보색 대비라는 거야. 이게 교과가 되면 사라졌지만 보색 대비라고 해요. 그래서 홍조류들이 살아요. 즉 깊이에 따라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파장이 달라집니다. 파장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적응하고 사는 생물의 종이 바뀌었다? 저것도 역시 작용의 예입니다. 저 마지막 거에서 홍조류가 사는 거. 만약에 우리 태양이 리겔처럼 파란색 별이었다면 지구의 식물은 붉은색 계열 애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진화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 사실 오늘 요거부터 하겠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지난 시간에. 혹시 장일식물, 단일식물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장일식물, 단일식물. 즉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거. 즉 봄철에 꽃 피는 거. 단일식물은 가을철에 꽃 피는 거.
얘가 이만큼이 반이야. 여기에서 종류가 두 종류일 거예요. 꽃이 피는 놈이 있고 안 피는 놈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반이 이렇게 긴데 여기서 대화를 하는 놈이 있고 안 하는 놈이 있을 거거든? 대화하는 놈은 단일식물이에요. 대화 안 하면 장일식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거꾸로 밤의 길이가 짧아. 낮이 길어. 이때 대화를 하면 장일식물이 돼요. 대화 안 하면 단일식물이에요. 반대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만큼이 밤인데 여기에 요만큼 빛을 비춰. 이러면 밤이 분명히 더 길죠. 밤이 더 길면 단일식물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단일식물은 대화를 안 하고 장일식물이 대화를 합니다. 즉 앞에 데이터하고 거꾸로 해. 즉 낮의 길이가 꽃피는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낮이 짧을 때 꽃핀다 단일식물, 낮이 길 때 꽃핀다 장일식물 이렇게 구분을 한 게 맞아요. 옛날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 밤이 더 긴데도 가운데 빛 좀 비춰줬더니 장일식물이 꽃을 핀다는 거야. 그래서 요 점선 요거를 여기 임계암기 혹은 한계암기라 그래요. 이 임계암기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이거든. 24시간 중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는데 밤의 길이와 이 임계암기의 길이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임계암기하고 연속된 암기를 비교하는 거야. 만약에 임계암기가 더 크다. 그럼 이런 상태라는 얘기거든. 연속된 밤의 길이가 임계암기보다 기냐 짧으냐. 근데 임계암기가 연속암기보다 길죠. 이럴 때는 장일식물이 대화합니다. 이때 장일식물이 뽑히게 돼요. 즉 암기가 더 길다. 연속된 암기보다 정해진 길이가 더 길다. 낮이 더 길다는 거죠. 밤이 짧고. 그런데 이게 임계 암기보다 연속 암기가 길다. 연속 암기가 더 길다. 즉 밤의 길이가 더 길다. 그럼 낮이 짧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단일식물이 대화하게 됩니다. 이게 의무학적 기본. 그래서 뭐하고 뭐를 비교냐? 요 길이랑 즉 연속된 암기가 이거보다 길냐 짧냐. 요게 연속 암기가 한계 암기보다 기냐 짧으냐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연속된 암기가 둘 다 임계 암기보다는 짧아요. 친구는 낮이 더 길다라고 느낀다게 되는 거지. 개념으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꽃이 피고 말고가 환경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작용의 예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고 있는 거야? 조금 약간 난해한데 이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세 번째 또 문제될 게 없는데 수능에는 잘 안 나와도 모의고사나 내신에는 꽤 잘 나옵니다. 작용의 예야. 그 다음 온도. 자, 온도가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개구리는 겨울이 되면 겨울잠자로 들어가죠. 곰도 겨울 되면 겨울잠자로 들어가죠. 개구리가 들어가는 거 겨울잠 자는 거랑
곰이 겨울잠 자는 건 이유가 달라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져서 정상 활동이 안 돼.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거고, 곰이 겨울잠을 자는 건 먹을 게 없어서입니다. 먹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지 살기 좋은 데 찾아다니고요. 추운 지방에 사는, 자,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여우, 더운 지방에 사는 사막여우. 요 가운데 온대 지방은 요즘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거 되게 시끄러워, 애가. 에어컨이. 그래서 일부러 캔 속도를 낮춰놓은 거야. 자, 북극여우랑 사막여우 생긴 건 뭐가 딱 명확하게 차이 나는 게 뭐야? 귀때기 크기가 차이 나죠. 사막여우는 귀가 굉장히 넓지. 근데 북극여우는 귀가 짧죠. 생각해봐. 너네들 추운데 손 쫙 피고 있니? 추운데 손 쫙 피고 있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움츠리죠? 표면적 비율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뭘 줄인다고? 표면적 비율. 추울 때는,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표면적 비율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열을 적게 뺏겨요. 반대로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표면적 비율이 넓어야 돼요. 표면적 비율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열을 쉽게 방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운 데 사는 애들은 동글동글하고 덩치가 커요. 그래야 전체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작아져요.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작아져요. 그런데 사막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호리호리합니다. 그래야 열을 잘 내죠. 온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 표면적 비율. 사막에 사는 애들은 표면적 비율이 넓고 추운 데 사는 애들은 표면적 비율이 작아요. 그래서 말단 부분이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하면 구형이 표면적 비율이 가장 적은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계절형이라고 하는데 호랑나비는 봄에 나오는 애들은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여름에 나오는 애들은 사이즈가 커요. 봄에 나오는 애들은 번데기 상태로 겨울을 버티는 애들이에요. 봄에 나오는 애들은 번데기 상태로 겨울을 버티죠. 즉, 안 얼어 죽으려고 번데기 상태에서 에너지를 뚝뚝이 쓴 애들이야. 그런데 늦봄, 여름에 나오는 애들은 봄에 애벌레가 부화해서 번데기가 된 놈이거든? 겨울을 안 거친 놈들이라고. 에너지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그래서 여름형 애들이 덩치가 더 커요. 이것도 다 온도 때문에 나타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작용의 예가 되는 거죠. 환경 때문에 생명체가 변화. 자, 그 다음에 온대 지방에는 주로 하렵수. 하렵수는 낙엽이 지는 놈들을 하렵수라고 합니다. 미안. 하엽수는 이파리 큰 애들이야. 넓은 애들. 침엽수는 소나무같이 이파리가 얇은 애들. 상록들은 1년 내내 나뭇잎이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애들. 상록. 항상 녹색인 애들이에요. 낙엽수는 가을에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낙엽, 하엽수, 그래서 구분하면 낙엽, 하엽수, 상록, 하엽수, 침엽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상록, 하엽수가 됩니다. 더운 데 사는 애들은 뭐가 된다고? 겨울이 없으니까 1년 내내 그냥 나뭇잎 계속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지역은 넓은 나뭇잎을 가고 있으면 겨울에 얼어 죽기 딱 좋아요. 열을 많이 뺏길 테니까. 그래서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궈버리죠.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은 온대 지방의 화렵수는 낙엽을 떨어뜨려요. 왜? 표면적을 줄이는 거야. 그래야 안 얼어 죽을 테니까. 근데 열대 지방에 사는 애들은 상록 화렵수가 된다고. 여기 상록이 항상 녹색이다.
낙엽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을 밀, 가을 보리는 가을에 수확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밖에서 지나야 돼. 가을 보리, 가을 밀이라는 게 가을에 수확한다는 게 아니라 가을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밖에서 추운 겨울을 버텨야 싹이 트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가을 보리 혹은 가을 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그 온도를 씨앗 상태에서 영하권 날씨를 접촉하지 않으면 싹이 안 터요, 애가. 애초에. 뭐 요즘에 기술이 좋으니까 뭐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시기를 못 맞추면 아예 겨울이 너무 따뜻하면 가라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가을에 씨를 뿌려서 추운데 방치를 했다가 그 이듬해 싹이 트게 만드는 게 가을 밀, 가을 보리입니다. 다 온도 때문에 애들 생활사가 바뀌었어요. 작용에 얘가 합니다. 그 다음에 물. 산악 지역에 사는 곤충들은 껍데기가 대부분 딱딱하고 반질반질해요. 여러분들 손톱처럼 반질반질, 큐티클이라고 하죠. 그 층이 있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줘요. 따뜻하고 방수막인 큐티클 층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톱이 큐티클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을 잘 안 뺏기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막에서 물을 충분히 뺏겼다? 죽는 겁니다. 우리도 체중의 10% 정도의 수분이 날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거의 2리터씩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리터 안 먹죠? 음료수 먹어요? 그것도 물이고요. 밥, 국, 다 수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60, 70%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는 물만 생각하지 말고 음료수나 뭐 이런 거 있지? 이거 생각하면 하루에 적어도 2에서 2.5리터를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소변과 땀으로 그만큼 뺏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 있지? 한 두세 시간 물 못 먹으면 어떻게 돼? 갈증 느끼죠? 그만큼 뺏겨요. 우리는 2% 정도만 물을 뺏겨도 갈증을 느껴요. 5% 넘으면 갈증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10% 넘어가면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고. 사막에서는 단 하루가 아니라 밤낮을 말해도 몸무게의 10%의 수분을 뺏길 수 있어요. 사막에는 하루면, 조난당에서 하루면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몸무게 60에서 70%, 거의 70%가 수분입니다. 그래서 미라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미라는 수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막에 사는 도마뱀 애들은 껍데기가 그 비늘이 좀 딱딱하고 두꺼워요. 다 뭐야? 햇빛을 받았을 때 수분을 잘 안 뺏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 사막에 사는 애들은 소변이 굉장히 진해요. 소변 자체가 물을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애들을 농축하고 농축해서 조금만 딱 버리는 거예요. 많이 버리면 지들이 죽으니까. 자, 그러면 건생식물은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거야. 대표 주자가 선인장입니다. 혹시 집에 선인장 있는 사람? 요즘이야 좀 그런데 한 10여 년 됐나? 10년, 15년? 요 사이에 전자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TV나 컴퓨터 키는 전자파 있고 선인장이 그 전자파를 흡수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된 바가 없는데 그 전자파 흡수용으로 컴퓨터 앞에 사무실에 선인장 요만한 거 있지. 그렇게 흡다놨어요. 선인장의 장점이 있지. 그냥 냅두면 지가 안 죽어서 오래 살아요. 물을 자주 줄 필요도 없어. 오히려 물 많이 주면 죽죠. 얘네들 화분갈이를 그래. 얘 선인장은 화분갈이를 일도 없어. 근데 화분갈이를 하면은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 않습니다. 선인장이라는 종 자체가 뿌리가 깊숙하게 안 내려가요. 자, 선인장은 대부분 어디 사는 애들이니? 사막에 살지. 근데 사막에는 비가 자주 안 오지. 와봤자 쬐끔 오지. 그럼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선인장들은 뿌리를 넓게 뻗쳐놔요. 표면 근처에 넓게.
비가 와봤자 표면만 덮치니까. 어차피 속까지는 젖지도 않아. 거기다가 뿌리털이 거의 없어요. 평소에. 물을 실제로 흡수하는 거는 뿌리털입니다. 너희 뿌리 줄기 배운 걸로 아는데? 뿌리를 이렇게 보면 끝에 뿌리 골무가 있고 생장점이 있고 여기에 표피가 있겠죠? 여기도 뿌리에도 표피가 있을 거야. 껍데기가. 껍데기는 한 겹이고, 껍데기는 한 겹이고. 이 표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세포들이 격벽을 이루고 있을 거거든요. 뿌리털은 요 표피 세포가 이렇게 길게 자랍니다. 뿌리털은 세포 하나. 콩나물 다듬다 보면 유심히 보면 뭔가 이렇게 수염처럼 살짝 나온 거 있거든? 걔네가 뿌리털이에요. 뿌리털은 세포가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서 물을 흡수하기가 유리해지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표면적을 넓힌 거. 근데 선인장은 평소에는 이 뿌리털이 별로 없어. 그래서 비가 오면 뿌리털을 딱 만들어서 물을 쫙 흡수해야 돼. 그리고 마르면 뿌리털을 다시 없애버립니다. 물이 없는 조건에서 표면적이 넓으면 오히려 수분을 뺏기게 될 테니까. 그래서 건생식물들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평소에 뿌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질량에서 전체 질량 내 뿌리 질량 비율이 이 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뿌리가 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생존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사막에서 선인장에서 물 짜먹고 그러죠? 저수 조직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다고 선인장 아무거나 짜먹으면 죽어요. 선인장 대부분은 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서북에 나오면 이렇게 생긴 선인장들 있지.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은 구토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수탈증이 더 빨리 와서 죽을 거예요. 동그란 거하고 이게 손바닥처럼 생긴 선인장 있지? 그런 거 일부 빼고는 거의 다 독이 있는 선인장이라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불에옥잠 정도 알아야죠. 불에옥잠은 아예 물에 떠서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뿌리가 별로 발달라. 아니, 물에 떠 있으니까 뿌리 몇 개만 있으면 물은 필요한 만큼 쭉쭉 땡기죠. 그래서 불에옥잠 이렇게 건져보면 뿌리가 한 뼘? 생각보다 안 길어요. 그리고 뿌리 개수를 이렇게 셀 수가 있을 정도거든. 그런데 사막 같은 데 사는 애들은 뿌리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여기서 다른 것 몰라도 건생하고 수생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알아두자. 얘는 뿌리 비율이 발달하고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있구나. 수생식물은 뿌리가 별로 발달하지 않고 대신 물에 동동 떠서 살아야 되니까 통기 조직, 공기를 저장해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조직이 발달해 있구나. 저 불에옥잠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기 다른 나라 가면 저기 호수를 완전히 덮어갖고 햇빛이 호수 바닥에 도달하지 않게 만드는 환경 파괴범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쟤네들이 거의 다 얼어 죽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해를 보면은 저 불에옥잠의 양이 별로 변화가 없는데 저 다른 나라 가면 불에옥잠 때문에 호수가 망가진대요. 거기다 번식 속도가 되게 빨라 저게 생각보다. 그 다음 공기. 힘들다. 공기 때문에 변하는 거. 이거는 여기 혹시 축구 좋아하는 사람? 뭐 여학생들이라 축구를 좋아하겠어? 축구 좋아해? 가만있어. 월드컵이 아직 3년이나 남았지? 작년에 끝났으니 아이씨 월드컵 언제 기다리냐? 올해하고 내년은 스포츠에 대한 낙이 없어. 아시안 게임도 없고 올림픽도 없고 월드컵은 멀었고 무슨 낙을 그러나 하여튼 축구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너네 혹시 붉은 악마가 뭔 줄 알아요? 붉은 악마 몰라?
응원단으로 알고 있죠? 아니, 저기 86년인가? 84년인가?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가 4강 갔을 때, 응?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팀을 유럽에서 지칭하는 말이 붉은 악마였어요. 그때 유니폼이 새빨개졌거든. 그래서 빨간 옷을 입고 악마처럼 달려준다 그래서 붉은 악마였어. 그때 감독이 김종화 감독인가? 감독이 선수들 훈련시킬 때 마스크를 씌워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 월드컵이 열리는 장소가 고산지대예요. 즉 우리나라보다 고도가 높아. 그것도 해발고도 2000m대야. 2000m면 산소 농도 차이 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올라가면 바닥에서 뛰던 것만큼 못 뛰겠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거 훈련 대비한다고 훈련할 때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시켰다고요. 왜? 전지훈련 갈 돈이 없었어. 그때 우리나라가 가난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월드컵 예선이 아니라 본선 경기 할 때 있지. 한 2달 남겨놓고 한 달 정도를 저 네팔 쪽으로 가요. 왜? 그 동네 거지대잖아. 그래서 그 경기장이 막 해발고도 3000m 근처에 경기장이 있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 꼭대기에 축구 경기장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면 몸에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요. 평지보다 산소 농도가 적지. 그래서 생물들의 현지인은 검사해보면 적혈구 수치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우리도 올라가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요. 선수들이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훈련하고 전지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몸에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 적혈구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산소 전달 능력이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너네들 100m 뛰고 나면 하글거리지? 요거 회복이 빨라진다고. 그리고 경기 뛰고 나서 피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적혈구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훈련하고 오면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 그래서 현지 가서 한 현지 훈련하고 월드컵 한 달 정도 거쳐도 몸의 적혈구 수치가 유지가 돼요. 이것도 환경 때문에 우리 몸이 바뀐 거야. 그래서 저 네팔 사람들은 그 고지대에서 뛰어다녀도 멀쩡해. 근데 우리는 거기 놀러 가고 뛰어다니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고산병으로. 우리 몸의 적혈구 수치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티베트 이런데 티베트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적혈구 수치가 몇십 퍼센트, 2, 30% 높게 나옵니다. 환경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이것 역시도 작용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토양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다 수업받은 게 작용 얘기밖에 안 했거든. 근데 토양 얘기 나오면 작용일 수도 있고 반작용일 수도 있어요. 유기물이 많아서 지렁이가 살았다는 작용이. 그런데 지렁이가 많아서 비옥해졌다는 반작용에 해당이 돼요. 토양이 미생물에 내가 토양이 미생물이니까 이건 작용에 이해가 돼. 이건 작용에 이해가 돼. 많은 미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 제공. 얘네들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환경이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줘서 작용이죠. 반대로 생물이 토양에 영향을 준다? 이건 반작용에 해당돼요. 두덩이래. 두더지가 있어서 땅을 막 타고 다니니까 땅 속에 산소가 잘 전달된다. 오케이? 토양의 통기성, 산소가 잘 전달된다. 버섯 세균들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염류를 만들어준다. 오케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이 된다. 즉, 무기물이 풍부해서 생물이 산다. 오케이? 이거 하고 생물이 살아서 무기물이 풍부해졌다. 유기물이 풍부하면 지렁이 같은 게 살기 편하겠죠? 유기물이 많아서 지렁이가 살았다? 이건 작용이야. 근데 지렁이가 살아서 무기물이 풍부해졌다? 요거는 반작용에 해당되는 거야. 문제를 똑바로 읽고 얘가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도 내신에는 나와요. 작용과 반작용 구분하기. 드디어 대체군의 특성. 여기서부터 암기하고 산수를 해야 됩니다. 아, 산수가 어렵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짓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고 짜증날 뿐 난이도는 절대 높지 않다. 대체군의 밀도. 밀도가 어떻게 구했지 우리?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했지. 근데 여기서 부피분의 질량 아니고 대체군의 밀도는 서식지의 넓이분의 살고 있는 개체 수로 나타냅니다. 즉 넓이분의 쪽수인데 그냥 쪽수라고 생각하세요. 몇 마리. 오케이? 왜냐면 생태계 환경의 넓이는 다 똑같을 테니까. 물론 생태계 하나만 따질 때 개체 A가 사는 넓이랑 개체 B가 사는 넓이는 거의 똑같을 테니까. 개체 수가 곧 밀도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서식지의 넓이 분의 개체 수인데 그냥 개체 수가 밀도다 이렇게 봐도 크게 지장은 없고요. 자, 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원인에 이제 처음 듣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이 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개체군의 밀도, 즉 개체수가 증가하려면 많이 태어나면 됩니다. 출생 개체수가 사망 개체수보다 많으면 개체수의 밀도는 늘어날 거예요. 그치? 그러면 밀도가 늘어나는 원인? 출생과 이입은 이사 오는 거야. 옆 동네 살던 게 우리 동네를.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사망, 죽는 거랑 이출. 이 동네 못 살겠네. 다른 동네로 떠버리는 거죠. 요게 개체군 밀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출, 출생 사망. 이입하고 이출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야. 이입은 저 입자가 들 입자야. 오케이? 출자가 나의 출자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뜻합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는 거는 개체군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야. 개체수가. 그래서 먹을 게 아주 풍부하고 사는 공간이 아주 살기가 좋다. 이론상으로 개체가 중과하는 곡선은 J자, 이론상 생장 곡선. J자 모양이다 해서 이론상의 생장 곡선은 J자 곡선이에요. 저거는 완전 이론상이에요. 실제로는 저런 곡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한 마리만 있어도 먹이가 부족해져요. 먹이가 줄어들죠? 먹이가 줄어들고 환경은 나빠져요. 무조건. 그래서 개체수가 많을수록 환경 저항이라는 게 생겨. 뭐가 생긴다고? 환경 저항이 생겨. 즉 개체수가 못 늘어나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게 된다고. 먹이가 줄어들고 환경이 더러워지고 살 공간이 좁아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 저항에 해당돼요. 그러다 보면 일정한 구역에 A라는 종은 요 정도까지 살 수 있어라는 수용 능력이라는 게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 수용 능력. 어떤 환경 안에 어떤 개체군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가. 그것이 환경 수용 능력입니다. 최대 저기까지밖에 못 사는 거야. 야, 이 강의실에도 최대 몇 가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 너네 교실에도 몇 명 이상 이런 거 있죠? 그게 환경 수용력이다. 오케이? 이론에서 환경 저항만큼을 빼면 실제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실제 생태계에서 생물들의 생장 곡선은 S자형 생장 곡선이 돼요. 무슨 자요? J자인지 S자인지 똑바로 근데 한 번 보면은 이걸 까먹을 수는 없겠지. J자는 이론상, S자는 실제 생장 곡선입니다. 이때 이론 수치 빼기 실제 수치 요 높이 차이가 환경 저항이 되는 거야. 이론상에서 실제 차이지 이론과 실제 차이만큼이 환경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하나 이상이면 환경 저항 존재한다. 그러니까 환경 저항이 없다라는 말은 항상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 저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거든? 개체수가 많을수록 환경 저항은 심해집니다. 무조건. 시험에서 보면은 구간 1, 구간 1, 구간 2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오른쪽으로 개체수가 많을수록 환경 저항은 무조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실질 생장 곡선에서 이런 문제를 해요. 자, A하고 B 지역이 있는데 사망률분의 출생률. 자, 여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죠. A에서도 증가하고 B에서도 개체수가 증가하죠. 그러면 사망률분의 출생률은 1보다 커야 돼요.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망률분의 출생률은 얼마가 된다? 1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끝에 가보면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사망률분의 출생률이 여기서는 1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사망률분의 출생률이 1이 돼요. 그러면 요 구역과 요 구역에서 사망률분의 출생률 이 값이 누가 더 크냐고 뭘 보고 구분하면 되냐?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증가 많이가 되고 증가 조금 되죠. 이쪽으로 갈수록 얼마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져.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요 곡선에서는, 요 S자형 곡선에서는 사망률분의 출생률이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 1이에요. 최소가 얼마라고? 1. 근데 여기서 갑자기 증가하는 곳이지. 여기서는 출생률 값이 더 큰 거야. 여기서는 사망률 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렇게 이 기울기를 보시면 되거든. 뭘 보라고? 기울기를 보시면 돼. 그래서 기울기 값이 큰 쪽이 이 값이 큰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거 하나가 아니라 거꾸로 볼 수도 있어. 출생률 대 사망률도 볼 수 있어요. 뭐로 낼지는 나도 몰라. 이건 선생님 마음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1보다 작아야 되지. 여기서는 역시 이 값이 1이어야 돼. 요즘은 이렇게 복잡하게 수능 아니면 내신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 구분할 거. J자형 생장곡선, S자형 생장곡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 환경 저항. 개체수가 한 마리 이상이 존재하면 환경 저항은 무조건 존재하고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환경 저항은 점점 커집니다. 오케이? 환경 수용력. 그 환경에서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마리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험인데 여기서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 안 했지? 그러면 이 환경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환경 수용력은 얼마? 240이 되는 거야. 환경 수용력이 얼마가 된다고? 240. 그리고 환경 저항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개체수가 많을수록. 왜? 공간 좁아 한 마리가 차지하는 공간 줄어들고 먹을 거 그만큼 줄어들고 환경 지저분해질 거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경 저항은 커진다. 환경 수용력은 240이다. 요거 안 보여주고 요거 표만 보여주고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따질 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개구리밥. 너네 개구리밥 알아? 호수에 이렇게 무슨 초록색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거 있지? 이파리밖에 없는 것 같은 거 보이는 거 몰라? 너네 집에서도 어항 안 키워봤니? 개구리밥이 뭔지 몰라요? 이 종 개구리밥이라는 건 그 개구리밥 중에서 사이즈가 쬐끄만 종이 있어요.
어떤 거는 엄청 개구리가 되게 커. 근데 얘는 어, 쌀알만큼, 콩알만큼 요 정도까지밖에 안 커요. 그래서 이름이 좀 개구리밥이야. 좀스럽고 작게 생겼다고. 생물에서나 과학에서는 이름을 직관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는 대로. 뭐 집신처럼 생겼다고 집신벌레라고 붙이고 까맣게 보인다고 흑점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대나무처럼 보여서 뭐 대벌레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누가 제일 개체수가 많니? pH 5일 때 개체수가 제일 많죠? pH에 따라서 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는 그래서 pH 5가 가장 잘 자라니까 pH가 가장 잘 자라고 4나 7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pH가 환경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데보다 5에서 잘 자라고 다른 데서 못 자랐잖아. 그래서 여기서 28 이상으로 증가를 58 이상으로 증가를 못했다는 얘기는 이 정도가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58이 맞는지 확인이 안 돼. 근데 pH 7에서는 pH 4에서는 34, 35가 수용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존 곡선. 무슨 곡선?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곡선이거든요. 근데 알면 쉽고 모르면 하다가 틀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1, 2, 3형이 있는데 1형은 보통 새끼를 적게 낳아요. 대신 새끼 때 굉장히 돌봄을 잘 받아요. 대신 나이 들어서 죽어요. 즉 거의 대부분 늙어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형의 가장 대표 주자가 인간과 코끼리 되시겠습니다. 누구라고? 야, 인간의 경우에는 뭐 하늘이 두쪽 나도 애기들은 보호해야 되잖아? 너는 미국 영화에서 인간 애기는 안 죽이는 거 알아요? 영화에서? 아무리 주인공이 위급한 상태라도 그 유모차에 탄 애기는 군에 놓고 갑니다. 악당도 걔는 안 건드려요. 영화의 그 뭐랄까 법칙 같은 거야. 아무리 조커 같은 악당이라도 애기는 안 건드려요. 아무리 위급해도 애기는.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너네 코끼리한테 발표 주는 방법 가르쳐 줄까? 코끼리 새끼한테 돌리는 거 있는데. 그럼 주변에 어른들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코끼리 가족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벌써 왕 있나 봐. 코끼리가 놀래나 봐. 어른 코끼리 막 달려들어가지고 죽을 뻔하는 거야. 코끼리는 새끼를 공동 육아에 가깝게 키웁니다. 물론 어미가 젖을 먹이지만 이 새끼가 위험에 닥치면 그 무리가 전체가 달라요. 그리고 사자나 이런 거 딱 오잖아. 그럼 새끼 코끼리 가운데 세우고 바로 게이트를 쌓아버려요. 새끼 때 굉장히 잘 받는 거 얘네들.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이 형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인가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한테 잡아먹힐 수 있는 애들입니다. 생태계에서 딱 중간쯤 차지하는 애들. 먹이 그물 관계에서 중간쯤에 있는 애들이 이 형. 대표 주자가 다람쥐 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풀 뜯어먹으면서 누군가한테 잡아먹히는 생태계 중간쯤 있는 애들이 이 형이 됩니다. 한 형은 보통 알로 나. 한 번에 알 수천 개 내지 수만 개 나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대부분 다 죽고 성체까지 성장하는 비율은 1%도 채 안 되는 애들이 3형입니다. 굴 같은 경우는 굴포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몇십만 개가 방출되는데 그 중에 0.1%가 벽에 붙어서 자라납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된 거야? 누군가 먹은 거야. 연어? 그리고 무슨 물고기 종류들 있지? 너네 혹시 명란젓 아니? 명란젓이 알 하나에 응? 알이 몇만 개가 들었잖아. 그 중에서 성체까지 크는 거 1%도 안 돼. 다 새끼 때, 알일 때 다른 물고기에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생존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대신 다 크면은
어느 정도 성체가 되고 나면 잘 안 잡아먹히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주의사항.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수명 초기 때랑 다 죽어갔을 때, 시기 A랑 시기 B. 이거 생존율이 비슷한 거예요. 뭐가 비슷하다고? 그래프 길이가 일정한데 생존율이 비슷한 거지 생존 개체수는 아니에요. A하고 B 시기에 어느 때 더 많이 죽었어? A하고 B 시기에 어느 때 더 많이 죽었어? 생각을 해요. A 시기하고 B 시기가 있어. 어느 시기에 더 많이 죽었을까? 생존율이 비슷해. A 시기와 B 시기. 언제 더 많이 죽었을까? 머릿속에 생존율 비슷하게 죽지 않았을까라고 착각하면 안 돼. Y축 잘 보세요. 지수예요. 20, 1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때 죽는 개체수가 더 많은 거예요. 개체수로 보면 생존 비율이 저렇다라는 거고 죽는 개체수는 A 시기가 훨씬 많이 죽어요. 이거를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면 얘도 사실은 이 사명에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저걸 Y축을 일정한 비율로 바꿔버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인간도 이렇게 안 나와요. 인간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Y축이 같은 간격이지만 10배, 10배씩 올라가고 있지? 지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형도 앞쪽 시기에 죽는 개체 수는 더 많습니다. 오케이? 생존율이 비슷한 거. 뭐? 생존한 비율이 비슷할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쪽에는 사망률을 보면은 이 형은 율이야, 율. 애기였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계속 비슷한 비율로 죽어나가요. 그런데 일형은 처음에는 거의 안 죽다가 나중에 왕창 죽어요. 대부분 늙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명은 초기에 사명은 초기에 확 줄어요. 그리고 성체가 되면 오히려 잘 안 죽어요. 거북이 같은 것도 이 사명에 나쁘고요. 거북이도 한 번에 뭐 한 400개, 500개 알 낳아갖고 한꺼번에 태어나는데 성체까지 크는 거는 몇 마리 안 되잖아요. 악어도 한 300마리 중에 3년 후 생존율이 한두 마리나 돼요. 근데 악어는 성체가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리죠. 늙어 죽을 때까지 거의 아무도 못 건드려요. 굶어 죽지 않아요.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코끼리가 1형, 생태계 중간쯤 있는 애들이 2형, 그리고 뭐 굴이나 어패류, 알을 많이 낳는 애들은 3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2형에서 이게 일정하니까 비슷한 숫자가 죽는다. 숫자가 비슷하게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존율이 유지되는 거지. 초기에 죽는 마리수는 더 많다. 오케이? 여기 이거 3형, 2형에 대한 해석이 좀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5분만 쉬었다 하자. 수는 50만 정도 봤죠? 한 46, 7만 정도가 대학 가고 있죠? 그것도 정원 줄였는데 그 정도죠? 내 기억에는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뽑을 때가 52만 정도였어요. 가장 많이 뽑을 때. 근데 지금 지방 대학교들은 어떻지? 홈탈압하고 학과 없애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미달 사태가 엄청. 솔직히 지금은 대학 가고 싶으면 저 지방 대학교 이름 없는데 2년 내지 3년짜리 전문 대학교는 가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도 갈 수 있어. 근데 그런 학교 나오면 의미 있나? 나는 그런 학교 가는 애들은 솔직히 이런 생각도 그냥 돈 베리러 가는 거야. 거기서 그나마 자격증이라도 한 개 따서 나오면 다행인데, 응? 거의 대부분이 어떨 것 같아요? 대학교를 놀러 다니는 애들이 더 많더라.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놀러 다니는 애들 있지? 되게 싫어했어. 수업 빼먹고 술 먹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꼭 있거든? 난 걔네들 진짜 싫어했어.
수업이나 아깝게 뭐하는 짓이 왔으면 뭐 하나 배우고 가야지. 나 원래 대학을 간 목적 자체가 난 다른 사람이었지만 난 군대를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갔거든. 목적 자체가 좀 다른 사람이었어. 요즘이야 나같이 그렇게 군대 가겠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 하겠지. 근데 그때는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던 시대니까. 여러분들은 대학교에 꼭 뭔가 하고 싶고 목적이 있어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학교, 이 학과 왔다. 그 목적도 이루시길 바라고. 그 목적이 없으면 대학교 4년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됩니다.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별로 쓸모 없어 보이는 자격증도 여러 개 따놓으세요. 특히 자기 학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잖아. 가능한 여러 개를 따놓으세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자격증까지 같이 따놓으세요. 하다못해 뭐 중장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알바끼리.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원래는 그냥 학과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는 따로 안 해서 학과 공부만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격증 여러 개 따놓을 걸 그 생각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대학교 가서 자격증 좀 많이 따놓으세요. 특히 학과 관련. 그래야 전공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전공 못 살려요. 자, 요즘 우리나라가 이 쇠퇴형으로 갔어요.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30만 갠신이 넘어요.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30만 갠신이 넘고 너네들하고 동갑 내기들은 47, 8만 정도 될 겁니다. 너네들하고 동갑 내기들은. 그중에 일본은 뭐 수능 안 보고 재수생 보고 이러면 대충 48만 정도가 수능을 볼 것 같아요. 대충. 그중에 4년제 대학이 15, 6만? 20만? 20만에서 15만 요 사이일 거야. 나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다. 인서울이라고 하는 보통 11개 대학교에서 뽑는 인원이 3만 5천? 4만이 좀 안 될 거예요. 3만 5천 4, 그 정도 될 거예요. 경기권? 여기 다 합치면 8만? 9만? 이 정도. 지방에 있는 12년, 지방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 4년제들 다 합치면 15만에서 20만 사이? 정확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는 20만 정도 전문대, 2년짜리 전문대. 여러분들 최소한 경기권 이상을 원할 거 아니야. 어디쯤 원하세요? 일단 목표는 인서울로 잡아. 안 돼서 경기권으로 가는 거지. 애초에 경기권으로 잡지 마. 애초에 인서울로 잡았다가 안 되면 좀 낮추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야 잘 돼도 그 밑으로 가는 거지. 애초에 밑에 잡아놓으면 잘 돼야 거기밖에 못 가요. 좀 목표는 아직은 좀 높게 잡으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내 발에 땀나도록 뛰어 빡세게 공부하세요. 자, 대체 피라미드에서 발전형, 즉 미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되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얘는 올라가면 깎아먹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쇠퇴형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미 쇠퇴형으로 가서 실질적인 인구가 감소할 나라. 일본은 이미 감소 중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일본은 저 폭이 이렇게 좀 얕게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렇게 훅 줄어든 느낌이에요. 대체군의 주기적 변동. 이 주기 변동이 장기적 변동과 단기적 변동으로 나눠요. 뭐와 뭐? 장기적인 변동과 단기적 변동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장기적 변동은 거의 계절 변화와 연동성이 있습니다. 즉 온도 변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 변동은 대부분 생식 관계입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 생식과 포식 관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개체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돌발의 개체군 밀도 얘기가 나오는데 돌발은 일종의 물속에 사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 종류거든요. 자, 이래서 보면은
겨울에 영양용류가 아주 많고요. 근데 온도가 낮겠지?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이게 갑자기 쭉 올라가요. 그래서 1번에 돌말의 개체수가 쭉 올라간 거는 온도 때문입니다. 원인을 좀 외우고 계세요. 온도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먹을 게 많아서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미 올라갔어야 되거든? 근데 이때 유기양물은 많지만 개체수는 변화가 없었어요. 즉, 유기물 때문에 개체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개체수가 변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훅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여기서는 먹을 게 없어서입니다. 왜? 영양염료량이 감소해서, 즉 먹을 게 없어서 여기서는 훅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다시 여기 휙 올라가는 부분 있지? 여기는 또 먹을 게 많아져서입니다. 뭐라고? 여기 3번 말고 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개체수 여기 올라간 거.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 개체수 올라간 게 먹을 게 많아져서 올라간 거. 장마가 지면은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오고 장마가 많아지면 하천에 영양분가 되게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여기 똑 떨어진 거, 요 마지막 요 4구간은 기온이 떨어져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간단하게. 여기 왜 올라갔어? 온도가 높아져서. 왜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올라간 이유? 먹을 게 많아져서. 마지막에 떨어진 거? 온도가 낮아져서. 즉 안쪽에 있는 이 두 개는 먹을 거기 때문이고 바깥 거 두 개는 온도 때문이야. 체크 잘 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지만 지우개가 보낼 때가 됐구나.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외우면 다른 거 안 나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피식과 포식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지. 앞에 것보다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지. 피식과 포식 먹고 먹히는 관계. 조금 전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1년 주기예요. 몇 년 주기? 1년 주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피식과 포식은 여기서 거의 100년이에요. 여기 요만큼이 10년씩이에요. 굉장히 짧죠? 요만큼이 10년씩 줬다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것보다는 굉장히 긴 주기를 갖는 거야. 여기에 거의 10년이나 15년에 한 번씩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대충 10년, 15년 주기를 두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누가 호식자고 누가 pin식자인지 시험 문제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파란색, 빨간색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반드시 흑백으로 볼 거고요. 점선하고 실선으로 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누구라고 이렇게 안 주고 A, B라고 줄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먼저 움직이는 게 개체수가 먼저 증가하고 따라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이런 양상을 나타낼 때인데 개체수가 먼저 변하는 게 누구? 피식자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데 봐도 좋은데 여기도 좋고 파란색이 올라가니까 빨간색이 따라 올라가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피식자가 되는 거예요. 개체수 변동이 먼저 나타나는 게 피식자. 그거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게 포식자.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피식자 개체수가 먼저 변해야 되고 포식자 개체수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따라서 변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딱 크로스되는 지점 있죠? 저기서 개체수가 같다라는 헛소리가 잘 나와요. 개체수가 같은 구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야, X축, Y축
단위가 다르다. 단위. 즉 얘네가 크로스했어도 마리수가 다른 거야. 생각해봐. 야, 산에 토끼 10마리, 시라소니 10마리 살면 시라소니 그거 배고파서 살겠냐? 1년에 한 마리만 먹을 것도 아니고 아마 시라소니가 토끼를 적어도 2, 3일에 한 마리씩은 먹어야 될 거거든? 적어도? 그러면 거의 시라소니보다 토끼가 100마리는 많아야 돼요. 100마리는 안 돼도 토끼들도 새끼 치고 토끼도 1년에 몇 번씩 새끼 치니까 얘네들 잘할 거 생각하면 토끼 숫자가 시라소니보다 적어도 몇십 배는 많아야 돼요. 그런데 개체 수가 같다? 완전 헛소리가 되죠. 만약에 이거 토끼하고 호랭이로 했으면 야 토끼고 호랭이가 토끼 하루에 한 마리씩 야 배고파서 살겠냐고. 그럴 때는 아마 이 숫자가 더 커지겠죠. 이쪽 숫자가 뭐 동그라미 하나 더 붙든지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크로스되는 위치에서 개체 수가 동일하다는 완전 헛소리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무슨 원인 때문에 저 개체 수가 바뀌는 거야? 먹고 먹히는 관계 때문에 개체 수가 바뀌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포식자, 피식자 구분은 어떻게 한다? 개체 수가 먼저 변하는 놈. 그래프에서 몇 군데 찾아보세요. 요런데. 그리고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먼저 개체 수 변하는 게 잡아먹히는 피식자, 토끼고 따라서 변하는 게 포식자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저거 A, B, 가나, 기억니은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구분을 꼭 하세요. 오케이?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주기가 10년, 적어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난 걸로 봐서 얘는 여기 돼. 장기적인 변화, 즉 포식과 피식에 의한 관계다. 이런 연도를 보고 이렇게 1년 주기면 단기적인 거, 온도에 따른 거다. 뭐 계절에 따른, 온도에 따른 이렇게 보고 얘는 피식과 포식에 따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쭉 읽어보고 외워야지 뭐. 첫째,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내랑 개체군 간 상호작용으로 구분합니다. 개체군 내는 같은 종끼리 싸우는 거고 개체군 간은 다른 종끼리 싸우는 거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첫째, 텃세. 똥개도 지네 동네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이거 실제로 어떤 선생님이 시험 문제 냈었어요. 뭐에 해당하냐고. 똥개도 지네 동네에서 50% 먹고 들어간다. 뭐에 해당하냐? 정답은 텃세였거든? 텃세는 내 구역을 설정해 놓고 같은 종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여기 내 땅, 못 들어와. 이유는 이렇게 내 영역을 선포해 놓으면 먹이 경쟁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경쟁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경쟁이 심하면 개체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영역을 차지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경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인 거야. 텃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은어에 있는데 은어는 보통 돌멩이를 두고 그 주변을 영역으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다른 놈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 딱 암컷이 알라로 들어올 때만 잠깐 허용을 해요. 알을 낳고 나면 다시 쫓아버려. 암컷도 쫓아버려. 희한게. 낚시할 때 은어 잡을 때는 한 군데서 낚시가 딱 되면 다른 데다 던져야 돼요. 그 구역에 다른 놈이 영역을 차지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1, 2분 만에 안 됩니다. 순위제는 대장부터 순위가 쭉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제 왕권주의, 황제가 있고 그 밑에 뭐 공작, 백작, 남작 뭐 쭉 순서가 있고 평민, 노예까지 이렇게 아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순위제야. 가장 대표적인 게 닭의 무리가 그래서 닭들이 그래요. 닭들한테 닭 한 열댓 마리 키우는 데다가 모이를 주면 대장부터 와서 먹이 먹어요. 저 짬도 안 되는 게 먼저 와서 먹다가는 갑자기 막 공격합니다. 어디? 이러면서. 난 어렸을 때 왜 저놈은 맨날 다른 놈들한테 쪼이고 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순위제가 있었어. 큰 분량도 마찬가지. 순위제는
대장부터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순위제고 순위제 하나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순위제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중복이 돼요. 이 순위제 여기는 없지만 하이에나도 순위제에 해당이 됩니다. 하이에나도 순위제예요. 그다음에 리더제 얘는 입헌군주제야. 황제 밑에 만민이 평등해. 즉 리더만 있고 그 밑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순위제는 넘버 원, 투, 쓰리가 있는데 리더제는 넘버 원, 그 밑으로는 다 평등이야. 리더제의 가장 대표 주자가 기러기하고 양이 그 무리에 해당이 됩니다. 코끼리도 리더제기는 한데 여기다가 안 넣어준 게 코끼리는 리더제이기도 하지만 가족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하이에나는 순위제라 그랬죠? 하이에나가 순위제이면서 가족제이기도 해요. 계속 얘기할게요. 사회생활은 무리생활하는 애들, 정확하게 개미랑 벌 얘기 나오면 얘네들은 사회생활 제도입니다. 분업화돼 있다. 이러면 무조건 사회생활을 생각하면 돼요. 분업이라는 개념은 사회생활제에만 나옵니다. 꿀벌, 개미. 그다음에 가족생활제. 요 밑에 그 외에 코끼리, 하이에나, 침팬지. 코끼리도 가족생활제예요. 그런데 리더제이기도 해요. 하이에나 순위제이면서 가족생활제예요. 사자는 어떻게 보면 가족생활제이면서 리더제에 가까워요. 암컷 사자들이 순위가 거의 없어요. 거기다 사자들은 암컷 사자들이 새끼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낳아가지고 공동 육아를 합니다. 숫사자 사냥 안 해요. 게을러가지고. 암사자들이 잡아오면 뺏어 먹기나 하고. 그러면 암사자들이 나가서 사냥을 할 때 암사자 한 마리가 남아서 나머지 새끼를 다 보살피고 젖먹이고 다 해요. 혼자서. 사냥을 나가면 오늘 나가서 내일 들어오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 그동안 암사자가 한 마리가 한두 마리 남아서 나머지 새끼들 다 젖먹이고 그래요. 공동 육아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생활제. 근데 대장은 또 숫사자예요. 리더제에 가까워요. 근데 하이에나는 여왕제입니다. 여왕이야, 여왕. 암컷이 무리의 리더예요. 수컷은 저 거의 천민 계급에 해당이 돼요. 거기다 순위제예요. 그래서 무리 리더의 대장의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커요. 왜냐? 얘네들은 새끼를 굴에다 놓고 가갖고 먹이를 먹고 와서 새끼들한테 가서 토해주는 개념으로 먹여 살리거든? 근데 문제는 그 먹이를 누가 제일 먼저 먹어? 대장부터. 순위제 대장부터. 그래서 그 서열이 낮은 암컷의 새끼들은 심하면 굶어 죽기까지 한다. 다시 한번.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제, 가족생활제. 전부 다 종내 상호작용입니다. 같은 종끼리 경쟁하는 거였어요. 같은 종끼리. 응? 어딨어? 응? 어? 이게 벌써 끝났다고? 알아? 아, 뒤쪽에 279페이지까지 가면 종간 상호작용이 나와요. 너도 뒤쪽에. 내가 거기까지 듣니? 그러면 여기 끝!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군집 274페이지로 건너뜁니다. 여기는 책만 몇 번 읽어보면 다 점수 딸 수 있는 부분이야. 일단 군집의 구성. 군집이니까 뭐 생태계 안에 있는 전부 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소떼, 말떼, 개떼 다 합친 거야. 오케이? 군집은 여러 종을 따집니다. 얘네들 관계에서 먹이 그물이 형성이 되죠. 뭐가 형성된다? 먹이 그물. 자, 여러분들 분명히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두 종류를 배웠을 텐데 사실상 먹이 사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태계가 실제로 먹이 사슬 상태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끝장난 거야. 사실은 이 먹이 그물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풀었을 때 먹이 사슬이 되는 거지 한 줄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하려면 생물의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개만 더 들어가도 지금 이 그림에 하나의 종만 더 들어가도 그림이 엄청 더 복잡해져요. 종류가 많을수록 먹이 그물은 복잡해져. 그러면 오히려 멸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 검독수리가 토끼 잡아먹죠. 검독수리가 토끼 잡아먹죠. 근데 먹을 게 토끼밖에 없다. 그럼 토끼 개체수가 줄어들어도 독수리는 무조건 토끼만 잡아먹게 될 거예요. 멸종될 때까지. 그럼 토끼가 멸종되면 지도 멸종당하겠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처럼 뭐 다 잡아먹네 얘가? 토끼가 주식이지만 토끼를 잡아먹다 보면 토끼가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그럼 눈에 띄어 안 띄어? 눈에 당연히 안 띌 거야. 개체수가 주니까. 그럼 다른 거 먹어요. 그 동안 다른 거 잡아먹을 동안 토끼는 개체수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즉 편식을 안 하고 골고루 먹다 보니까 이거 줄어든 게 다시 자라나온다고. 그래서 오히려 멸종이 잘 안 돼.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종 다양성이 높다? 생물 종이 여러 종류가 산다. 오케이? 이래서 나오는 말이 생태적 지위야. 생태적 지위는 자,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라고 있어요. 먹이 지위는 먹이 피라미드에서 내가 몇 차 소비자쯤에 해당하는가 이거에 해당이 돼요. 사실 야, 너희는 몇 차 소비자냐 이거는? 1차 소비자이기도 하고 2차 소비자이기도 하고 3차 소비자이기도 하고 이렇죠? 근데 여기서 먹이 지위는 대충 먹이 피라미드에서 진짜 얘는 몇 차 소비자 이렇게 정의는 못해요. 왜냐면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먹기 때문에 1차 소비자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몇 차 소비자라고 정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 먹이 지위는 먹이 피라미드나 먹이 사슬에서 어느 단계쯤에 해당하는지를 얘기합니다. 누구를 먹고 사는지, 누구한테 먹히는지 이런 단계가 먹이 지위에 해당이 되고요. 공간 지위는 내가 숲에 사는지, 초원에 사는지, 물 가세미에 사는지, 물 속에 사는지 이게 공간 지위예요. 저 두 가지가 겹친다라는 얘기는 싸움을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지위가 겹치면 다른 종하고 너 죽고 나 살자 분위기로 싸워야 돼요. 왜? 밀려나면 우리 종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태 지위가 겹칠수록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생태 지위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나눠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겹칠수록 뭐가 된다? 경쟁이 심해진다. 여기서의 경쟁은 종간 경쟁입니다. 그래서 생태주의가 뭘 뜻하는지 알아보세요. 군집,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져요.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 우점종은 보통 우리가 볼 때 어떤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이 우점종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사실 우점종하고 희소종은 이 두 가지는 오른쪽 페이지에 뭐 나왔어요? 아이고 여기 있다. 중요치라고 되어 있지? 저 중요치 값으로 계산합니다. 뭐로 계산한다고? 즉 눈에 보이는 개체 수만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요치에 의해 결정합니다. 무점종하고 희소종은 중요치로 무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큰 놈, 희소종은 중요치가 가장 적은 놈이 됩니다.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크다. 희소종은 중요치가 가장 작다. 중요치라는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지표종은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을
알려주는 대표종이 지표종이야. 즉, 가재가 산다. 아, 맑은 물. 열목우가 산다. 일스급수.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지의류야. 그리고 지의류, 뭐, 가재, 열목우 이런 거 있지? 얘네들이, 저 지의류는 이끼 종류에 해당하거든요? 쟤는 공기가 오염돼 있으면 못 살아요. 그냥 싹 전멸해버려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저 지의류를 볼 수가 없어. 너네 이끼 본 적 있어요? 이끼도 비교적 맑은 공간. 근처에서 연탄 때는 싹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지표죠. 아, 얘가 있네? 특정 환경에서만 사니까 얘가 있으면 이 환경은 어떻겠구나. 나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있지? 그게 지표죠. 핵심종은, 핵심종은 우정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생태계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종족이 있어요. 그것이 핵심종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 산의 호랑이. 호랑이가 저 핵심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버. 비버 뭔지 알죠? 지가 쑥 싸가지고 그런 생태계 만드는 거. 응? 그리고 수달. 이런 것들이 여기 있네. 수달은 여기 있네. 핵심종. 우정종은 아니지만 그 전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핵심종. 얘네들은 개념만 알면 되는데 얘네들은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뒤쪽에 이거예요. 밀도는 넓이분의 쪽수, 즉 쪽수라고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 밀도를 그냥 쓰지는 않으니까 상대 밀도로 환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공식 외웁니다. 밀도는 넓이분의 개체수. 빈도는 방형구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방형구는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칸수를 방형구라 그래. 한 칸 한 칸. 근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볼 때 여기서 방향과 몇 개인지 나와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방향과 하나 여기서 24칸짜리가 얘기니까 100개 이러면 안 돼. 문제에서 분명히 방향구 몇 개라고 돼 있어. 4개라고 돼 있지? 그래서 저 방향구 숫자를 먼저 확인해 놓고 들어가요. 저거 잘못 확인하고 들어가면 완전히 엉뚱한 답이 돼요. 요거 한 칸 한 칸이 방향구가 아니야. 알겠어? 문제에서 몇 칸이라고 줄 거예요. 밀도는 전체 공간 분에 나타난 개체수를 얘기해. 그런데 빈도는 저 방형구 숫자분의 몇 개의 방형구에서 개체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방형구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1번이 2마리, 여기에는 1번이 1마리, 여기에는 1번이 없고 여기에는 1번이 4마리 있어. 그러면 얘는 이거 뭐 가로 세로 1m라고 치면 밀도는 1분의 7이 돼야 돼요. 밀도는 1분의 7이야. 근데 빈도는 4분의 4야. 4칸 중에 3칸에서 나갑니다. 빈도는 4칸 중에 3칸에서 나타났으니까 4분의 3입니다. 즉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누가 좋을까? 노란색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민들레. 민들레는 4칸 중에 여기랑 여기서만 나타났어. 그래서 민들레의 빈도는 4분의 1이야. 민들레의 빈도는 4분의 1이야. 그런데 클로버는 다 나타났으니까 4분의 4. 오케이? 밀도는 개체수야. 한 마리 한 마리 갖다 줘야 돼. 빈도는 방형구 숫자 분의 출현한 방형구의 숫자로 알면 돼. 그리고 피도는 덮고 있는 넓이의 비율인데 이거는 이 그림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서 보통 피도 값은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칸은 전부 다 얘가 완벽하게 덮고 있다. 혹은 개체수 한 마리가 얼마의 넓이를 덮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덮고 있는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줍니다. 피도인 경우는 대부분 주어져요.
그게 밀도, 빈도, 피도야. 그런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써요. 이 질경의 상대 밀도는 이 밀도, 이 밀도, 이 밀도를 다 합친 것뿐에 이거. 요거 다 합친 것뿐에 요거. 요거 다 합친 것뿐에 요거. 요거 다 합친 것뿐에 요거. 근데 빈도는 퍼센테이지니까 곱하기 100. 그래서 요거 합치면 100이 나와요. 네 종류면 네 종류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고 다섯 종류면 다섯 종류 합쳐서 100이 나와요. 상대 빈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다 합친 것뿐에 요거 곱하기 100. 요거 다 합친 것뿐에 곱하기 100. 다 합친 것뿐에 그거 곱하기 100. 그래서 요것도 합치면 100이 나와야 돼. 상대 피도도 마찬가지. 똑같은 짓을 숫자만 조금 바꾸면서 계속 반복해야 돼. 여기서만 해도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반복해. 그 다음엔 마지막 아직 한 발 남았다. 요거 세 개를 더해주면 중요치입니다. 요거 세 개를 더해주면 중요치가 됩니다. 저 숫자가 제일 큰 게 우정종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나오니? 중요치. 얘 다 합치면 50, 62.5. 얘 다 합치면 80, 50, 130. 얘 다 합치면 70, 107.5. 그럼 얘가 우정종이 되는 거야. 개체수는 누가 더 많아? 투플 제일 많구나. 민들레가 개체수는 제일 많죠? 민들레가 개체수가 제일 많아. 그런데 저기 빈도 때문에 중요치는 토끼풀이 제일 높아요. 보통 생태계에서는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게 중요치가 제일 높은 경우가 진짜 그 경우가 제일 흔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출현 빈도가 높은 게 무정종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 즉, 그 얘기는 결국 이거 계산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생태계에서는 개체수 많은 게 중요치가 높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게 보통 중요치가 높게 나옵니다. 군집의 종류는 오늘 군집의 종류까지 했어야 되는데 군집의 종류는 다음 주에 요거만 마무리하고 거의 시험 때로 들어간다고 봅시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이 책 웬만하면 벌써 완자는 웬만하면 다 풀어오시고요. 오늘 나간 데까지. 그리고 1등급 만들기는 가능한 많이 풀어오시는 거로. 아니면 내가 남겨놓고 시킬 겁니다.